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 속 지옥 문턱바로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30대 여성 강영서라고 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는 노래 가사처럼 늘 암담하고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이라는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에 평생 잊지 못할 거대한 폭풍우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보면 제 나이 5살 무렵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엄마가 집을 나간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영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엄마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응.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왜 없어져? 아니야, 나는 엄마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어디 가지 마. 영서 옆에서 떠나지 마, 엄마.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어딜 간다고 그래. 절대 안 가. 정말이야. 정말. 그럼 영서랑 약속해. 자, 여기 손가락 걸어. 영서 자고 있을 때 꼭 옆에 있어 줘야 해. 그럼, 우리 공주님. 약속, 도장, 복사까지 꾹꾹. 엄마 어디 안 갈 테니까 편하게 자. 좋은 꿈 꿔. 우리 아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게 약속까지 했던 엄마는 다음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저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렴풋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저는 그 거대한 공허함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욱더 술에 의존했습니다. 원래도 술을 즐기셨지만 엄마가 떠난 뒤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취해 살았죠. 흔히 말하는 주정뱅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가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끝없는 폭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손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들어보지 못한 삭막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감정이 메마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주로 하던 일은 아버지의 술 심부름과 이웃집에 가서 반찬 좀 얻어오라는 구걸이었습니다. 가끔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면 아버지의 거친 손은 어김없이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영서야, 이야 터야, 빨리 술 좀 사와. 아버지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 숨었어?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너, 저보다 덩치도 목소리도 훨씬 큰 아버지의 말은 어린 제게 곧 법이었습니다. 터져 나올 것 같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며 사는 것은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짐짝처럼 할머니에게 던져놓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얘 좀 맡아줘. 나 더는 얘 못 키우겠어. 뭐? 이놈아. 애가 무슨 짐이냐?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야지. 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애 엄마 도망가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알아서 키우든지 고아원에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었죠. 부모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저의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삶의 유일한 햇살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니신 할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보다 더 부모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 반에서 나 혼자 100점이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장하다, 내 새끼. 잘한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쳐 주시며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마저도 제 곁을 오래 지켜주시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3개월 만에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제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앞으로 할머니 말 더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봐, 할머니.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날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저는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모든 것을 원망했고 제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덮쳤지만 만약 제가 포기해버린다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처럼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는 동정 어린 시선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오기도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해결했고 대학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냈습니다. 졸업 직전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입사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뤄냈다는 뿌듯함은 제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텃세도 심했고 여자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기싸움도 존재했죠. 하지만 저는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런 제게 30을 목전에 두고 친구에게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너 언제까지 혼자 살래? 일이랑 결혼할 거야. 아니 그냥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어서. 소개팅한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나 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지만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만남을 거듭할수록 진심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착하고 매너 좋고 센스까지 갖춘 그에게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영서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만나주시겠어요? 좋아요. 성우 씨라면 제 마음을 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연애가 두근거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니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고 때로는 저보다 제 기분을 더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것은 제게 처음 느껴보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무렵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나를 힘들게 키우셨지. 혹시 부담스럽진 않을까 걱정되네. 그랬구나. 사실 나도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 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날 할머니한테 버리고 떠나버렸어. 할머니는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난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았어.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제 상처를 고백하는 순간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서 참 잘 자라줬네. 멋지고 대단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삶을 인정받은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을 알게 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는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저는 그의 어머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 들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가, 성우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꼬. 결혼하고 나면 나를 그냥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렴. 나도 너를 내 딸이다 생각할 테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정말 잘할게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유일한 고민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죠. 성인이 된 후에야 건물 관리인 아저씨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의 유산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차곡차곡 모아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나한테 건물을 하나 물려주셨어. 낡은 건물이긴 한데 그 건물 2층이 지금 비어있거든. 거기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쓰면 어떨까? 그래. 아, 우리 자기 정말 대단한걸. 그건 결혼식까지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긍정적으로 고민해보자. 그렇게 평온하게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적 저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 우리 딸. 못 알아보게 예뻐졌네.
완전히 용됐어. 인사해라. 내 새어머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내 할미한테 물려받은 건물 그거 내놓으라고 찾아왔다. 내가 그 집 아들인데 당연히 내 재산이지. 내가 그걸 왜 갖고 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염치로 나타나 아버지 행세를 하며 재산을 요구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 당신들 손에 들어갈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그 후로도 그들은 제 번호까지 알아내 밤낮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이 모습을 본 남자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곧장 어머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바보같이. 걱정 마. 이제 이 엄마만 믿어라. 어머님은 당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주시겠다며 찾아오셨고 그날 저녁 귀신같이 그 인간들이 저희 집 앞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시집 제대로 가고 싶으면 빨리 문 여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어머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가져온 종이 깔때기를 확성기처럼 입에 대고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자기 딸을 키우기 힘들다고 늙은 엄마한테 버려놓고 그 엄마가 죽고 나니 유산을 내놓으라고 딸을 찾아와 협박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이웃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아버지와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린 채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어머님은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 그땐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날 이후 정말로 그들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편이 되어 싸워주는 어머님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하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온전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날, 직장 동료, 친구들, 많은 하객들이 저희를 축복해 주었고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식 시작을 앞두고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그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제 남편이 될 성호 씨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진짜. 결국 결혼식 날까지 왔잖아. 시간 아깝게 질질 끌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좀 처리하지. 아, 이놈아. 지금은 절대 티내면 안 돼. 전현 건물 명의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나서 도망쳐야지. 그때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야. 그때 그 기집애처럼. 아,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떻게 한 번을 안 넘어오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그래도 너 이번에는 여자 하나는 잘 골랐다. 아주 순에 빠져서 속여 먹기 딱 좋잖아. 내가 사람 고르는 안목 하나는 뛰어나지.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드레스를 찢고 달려가 저 두 악마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이에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입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버진 로드 앞에 선 성우 씨가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해사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게 될 저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 뒤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저항도 못한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갔고 어머님은 달려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가,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빨리 말 좀 해봐. 저는 그런 어머님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 잡혀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곧바로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던 건물관리인 아저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과거 형사로 일하셨던 분이었고 저는 아저씨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아는 후배 형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밝혀냈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예식장에서 어머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딸이 아닌 먹잇감으로 봤을 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후 그들은 당연히 죗값을 치렀습니다. 두 사람은 상습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작자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그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버렸습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전 남자친구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벌여 독방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할머니의 도움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살아생전에도 저를 지켜주셨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삶을 망치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의 손을 잡고 다시 꿋꿋이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따스한 행복으로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 속 지옥 문턱바로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30대 여성 강영서라고 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는 노래 가사처럼 늘 암담하고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이라는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에 평생 잊지 못할 거대한 폭풍우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보면 제 나이 5살 무렵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엄마가 집을 나간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영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엄마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응.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왜 없어져? 아니야, 나는 엄마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어디 가지 마. 영서 옆에서 떠나지 마, 엄마.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어딜 간다고 그래. 절대 안 가. 정말이야. 정말. 그럼 영서랑 약속해. 자, 여기 손가락 걸어. 영서 자고 있을 때 꼭 옆에 있어 줘야 해. 그럼, 우리 공주님. 약속, 도장, 복사까지 꾹꾹. 엄마 어디 안 갈 테니까 편하게 자. 좋은 꿈 꿔. 우리 아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게 약속까지 했던 엄마는 다음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저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렴풋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저는 그 거대한 공허함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욱더 술에 의존했습니다. 원래도 술을 즐기셨지만 엄마가 떠난 뒤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취해 살았죠. 흔히 말하는 주정뱅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가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끝없는 폭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손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들어보지 못한 삭막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감정이 메마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주로 하던 일은 아버지의 술 심부름과 이웃집에 가서 반찬 좀 얻어오라는 구걸이었습니다. 가끔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면 아버지의 거친 손은 어김없이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영서야, 이야 터야, 빨리 술 좀 사와. 아버지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 숨었어?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너, 저보다 덩치도 목소리도 훨씬 큰 아버지의 말은 어린 제게 곧 법이었습니다. 터져 나올 것 같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며 사는 것은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짐짝처럼 할머니에게 던져놓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얘 좀 맡아줘. 나 더는 얘 못 키우겠어. 뭐? 이놈아. 애가 무슨 짐이냐?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야지. 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애 엄마 도망가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알아서 키우든지 고아원에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었죠.
부모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저의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삶의 유일한 햇살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니신 할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보다 더 부모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 반에서 나 혼자 100점이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장하다, 내 새끼. 잘한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쳐 주시며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마저도 제 곁을 오래 지켜주시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3개월 만에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제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앞으로 할머니 말 더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봐, 할머니.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날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저는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모든 것을 원망했고 제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덮쳤지만 만약 제가 포기해버린다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처럼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는 동정 어린 시선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오기도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해결했고 대학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냈습니다. 졸업 직전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입사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뤄냈다는 뿌듯함은 제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텃세도 심했고 여자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기싸움도 존재했죠. 하지만 저는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런 제게 30을 목전에 두고 친구에게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너 언제까지 혼자 살래? 일이랑 결혼할 거야. 아니 그냥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어서. 소개팅한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나 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지만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만남을 거듭할수록 진심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착하고 매너 좋고 센스까지 갖춘 그에게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영서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만나주시겠어요? 좋아요. 성우 씨라면 제 마음을 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연애가 두근거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니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고 때로는 저보다 제 기분을 더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것은 제게 처음 느껴보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무렵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나를 힘들게 키우셨지. 혹시 부담스럽진 않을까 걱정되네. 그랬구나. 사실 나도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 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날 할머니한테 버리고 떠나버렸어. 할머니는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난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았어.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제 상처를 고백하는 순간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서 참 잘 자라줬네. 멋지고 대단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삶을 인정받은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을 알게 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는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저는 그의 어머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 들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가, 성우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꼬. 결혼하고 나면 나를 그냥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렴. 나도 너를 내 딸이다 생각할 테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정말 잘할게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유일한 고민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죠. 성인이 된 후에야 건물 관리인 아저씨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의 유산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차곡차곡 모아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나한테 건물을 하나 물려주셨어. 낡은 건물이긴 한데 그 건물 2층이 지금 비어있거든. 거기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쓰면 어떨까? 그래. 아, 우리 자기 정말 대단한걸. 그건 결혼식까지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긍정적으로 고민해보자. 그렇게 평온하게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적 저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 우리 딸. 못 알아보게 예뻐졌네. 완전히 용됐어. 인사해라, 내 새어머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내 할미한테 물려받은 건물 그거 내놓으라고 찾아왔다. 내가 그 집 아들인데 당연히 내 재산이지. 내가 그걸 왜 갖고 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염치로 나타나 아버지 행세를 하며 재산을 요구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 당신들 손에 들어갈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하지만 그 후로도 그들은 제 번호까지 알아내 밤낮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이 모습을 본 남자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곧장 어머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바보같이. 걱정 마. 이제 이 엄마만 믿어라. 어머님은 당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주시겠다며 찾아오셨고 그날 저녁 귀신같이 그 인간들이 저희 집 앞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시집 제대로 가고 싶으면 빨리 문 여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어머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가져온 종이 깔때기를 확성기처럼 입에 대고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자기 딸을 키우기 힘들다고 늙은 엄마한테 버려놓고 그 엄마가 죽고 나니 유산을 내놓으라고 딸을 찾아와 협박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이웃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아버지와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린 채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어머님은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 그땐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날 이후 정말로 그들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편이 되어 싸워주는 어머님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하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온전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날. 직장 동료, 친구들, 많은 하객들이 저희를 축복해 주었고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식 시작을 앞두고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그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제 남편이 될 성호 씨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진짜. 결국 결혼식 날까지 왔잖아. 시간 아깝게 질질 끌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좀 처리하지. 아, 이놈아. 지금은 절대 티내면 안 돼. 전현 건물 명의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나서 도망쳐야지. 그때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야. 그때 그 기집애처럼. 아,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떻게 한 번을 안 넘어오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그래도 너 이번에는 여자 하나는 잘 골랐다. 아주 순에 빠져서 속여 먹기 딱 좋잖아. 내가 사람 고르는 안목 하나는 뛰어나지.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드레스를 찢고 달려가 저 두 악마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이에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입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버진 로드 앞에 선 성호 씨가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해사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게 될 저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 뒤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저항도 못한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갔고 어머님은 달려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가,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빨리 말 좀 해봐. 저는 그런 어머님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 잡혀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곧바로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던 건물관리인 아저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과거 형사로 일하셨던 분이었고 저는 아저씨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아는 후배 형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밝혀냈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예식장에서 어머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딸이 아닌 먹잇감으로 봤을 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후 그들은 당연히 죗값을 치렀습니다. 두 사람은 상습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갈취해왔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작자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그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버렸습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전 남자친구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벌여 독방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할머니의 도움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살아생전에도 저를 지켜주셨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삶을 망치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의 손을 잡고 다시 꿋꿋이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따스한 행복으로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 속 지옥 문턱바로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30대 여성 강영서라고 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는 노래 가사처럼 늘 암담하고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이라는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에 평생 잊지 못할 거대한 폭풍우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 보면 제 나이 5살 무렵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엄마가 집을 나간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영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엄마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응.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왜 없어져? 아니야, 나는 엄마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어디 가지 마. 영서 옆에서 떠나지 마, 엄마.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어딜 간다고 그래. 절대 안 가. 정말이야. 정말. 그럼 영서랑 약속해. 자, 여기 손가락 걸어. 영서 자고 있을 때 꼭 옆에 있어 줘야 해. 그럼 우리 공주님. 약속, 도장, 복사까지 꾹꾹. 엄마 어디 안 갈 테니까 편하게 자. 좋은 꿈 꿔. 우리 아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게 약속까지 했던 엄마는 다음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린 저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렴풋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저는 그 거대한 공허함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욱더 술에 의존했습니다. 원래도 술을 즐기셨지만 엄마가 떠난 뒤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취해 살았죠. 흔히 말하는 주정뱅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가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끝없는 폭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손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들어보지 못한 삭막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감정이 메마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주로 하던 일은 아버지의 술 심부름과 이웃집에 가서 반찬 좀 얻어오라는 구걸이었습니다. 가끔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면 아버지의 거친 손은 어김없이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영서야, 이야 터야, 빨리 술 좀 사와. 아버지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 숨었어?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너, 저보다 덩치도 목소리도 훨씬 큰 아버지의 말은 어린 제게 곧 법이었습니다. 터져 나올 것 같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며 사는 것은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짐짝처럼 할머니에게 던져놓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얘 좀 맡아줘. 나 더는 얘 못 키우겠어. 뭐? 이놈아. 애가 무슨 짐이냐?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야지. 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애 엄마 도망가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알아서 키우든지 고아원에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었죠. 부모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저의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삶의 유일한 햇살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니신 할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보다 더 부모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 반에서 나 혼자 100점이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누굴 닮아 이리 똑똑할까? 장하다, 내 새끼. 잘한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쳐 주시며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마저도 제 곁을 오래 지켜주시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3개월 만에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제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앞으로 할머니 말 더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봐, 할머니.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날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저는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모든 것을 원망했고 제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덮쳤지만 만약 제가 포기해버린다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처럼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는 동정 어린 시선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오기도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해결했고 대학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냈습니다. 졸업 직전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입사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뤄냈다는 뿌듯함은 제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텃세도 심했고 여자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기싸움도 존재했죠. 하지만 저는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런 제게 30을 목전에 두고 친구에게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너 언제까지 혼자 살래? 일이랑 결혼할 거야. 아니 그냥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어서. 소개팅한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나 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지만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만남을 거듭할수록 진심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착하고 매너 좋고 센스까지 갖춘 그에게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4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영서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만나주시겠어요? 좋아요. 성호 씨라면 제 마음을 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연애가 두근거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니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